백지원 대변인과 먼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여 대표 오기 전에 우선 이 문제부터 좀 다뤄볼까요? 그 MBC 오요한나 고 오요한나 씨 네. 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집단 따돌림, 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인 것으로 유서에서 확인이 됐어요. 또 네. 주변 동료들의 진술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상황이 사실 이렇게 방송국이나 직장 내에서만 예, 이런 마이크 것이 좀 아니라, 가까이 하시고. 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학교 폭력 그리고 군대 내 폭력, 직장 내 폭력으로 쭉 이어지는 이런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좌파 같은 경우에는 노동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시하고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지금 이 오요한나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사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작년 있는데 9월에. 네. 예. 지금까지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그런 것들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들을 숨기고 매도하는 데 일조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공범이고 가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MBC의 태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이렇게만 해도 민주당이나 이런 좌파 세력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공론화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피해자 팔이를 하고는 하는데 정말 피해자가 발생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정무적인 이유로 외면을 한다거나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민희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언론 노조의 힘을 받아가지고 언론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으면서 비정규직이고 또 MBC에서 일하면서 집단 따돌림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기에 역겹다는 생각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과방위에서 청문회는 하지 못하더라도 환노위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명명백백히 단 일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모든 사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걱정되는 것은 지금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방송에 출연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저는 일시 징계 처분이 바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시 출연을 중단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SNS에서는 가해자들의 신상까지 지금 많이 네. 올라와 있는데 그 가해자들이 가해자로 이제 그 추정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방송 화면에서 네. 국민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정말 역겹죠. 네. 그래요. 네. 어제 정복 주사파들의 유일한 기준은 자기 편이냐 아니냐예요. 네.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네. 자기네 진영이냐, 정복 주사파 진영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번 고 오요한나 씨의 죽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조금 전에 그 탄핵 반대 여론이 전 세대, 전 지역을 넘어서 확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 대학가 이제 2월 말 3월 치면 다 이제 개학이 돼서 이제 네. 대학생들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우리 집회도 1230 세대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각 대학마다 탄핵 반대 서명 운동 또는 탄핵 반대 토론회, 탄핵 반대 선언회 이런 것들이 예고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어요. 이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12월에는 이제 청년들이 한남동 집회에서 모여서 탄핵 네. 반대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지율이 오르고 여러 가지 여론들이 따라오면서 조직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탄핵 반대 단체 같은 것들을 청년들이 꾸리기도 하고요.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개강 시즌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저희 90년대생들과 00년대생들은 자유투사 세대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특히 20대들, 10대 후반부터 10대 후반까지의 이 세대들이 특히 자유우파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586이 그런 사회주의 공산화를 위해서 그런 운동권 활동을 했었다면 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 내고 싸우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지금 계엄, 비상계엄 이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2030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 지금까지 기성 언론들이 문재인 때부터 수년간 남녀 갈라치기를 또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집회 현장에서도 보셨듯이 남녀든 세대든 상관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실제로도 2030 여성 중에 우파 성향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뭐 중앙일보도 그렇고 왜곡을 하면서 남녀를 갈라치는데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고요.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파 어떻게 갈라쳐요? 2030 남성은
우파를 윤석열 탄핵 반대. 대통령을 지지하고 어. 2030 여성은 탄핵을 찬성한다는 식으로 호도를 그리고 하는데 광화문 한남동 집회에 나오는 젊은 여성들은 굉장히 뭐야? 많습니다. 그리고 투쟁력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기성 언론이 전 이렇게 갈라치는 이유는 그들이 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탄핵 선동 집회에 있는 2030 여성들은 갑자기 일상을 살던 국민이 나왔다기보다는 기존의 뭐 극렬 페미 단체, 뭐 피어 단체, 뭐 트랜스젠더 단체, 공사나 뭐 사회주의 전진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일종의 있거든요. 직업적 시위꾼들. 네, 그 사람들은 늘 나왔던 사람들 뿐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탄핵 집회를 하는 거죠. 네, 주로. 그리고 팔레스타인 깃발이나 뭐 중국의 부역하는 이런 사람들, 네, 전부 다 저는 뭐 새로울 것이 없는 세력이었고, 네. 정말 일상을 살던 대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 이렇게 청년들이 모였던 것은 탄핵 반대 집회이고, 우리가 그런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북괴와 중공에 대해서 특히 강력한 반감을 지금 젊은이가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10대들도 우파 성향이 좀 전 확고하다고 지금 파악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일종의 반감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특히 40대들이 굉장히 좀 좌편향적인 성향이 있기 그렇지. 때문에. 예. 네, 그렇긴 한데. 그 10대들한테는 기성세대는 40대지. 네, 근데 또 10대들이 단순한 반감 때문이 아니라요. 굉장히 사실관계에 민감합니다. 아하, 그런데 예. 거짓말을 하는 세력이 좌파들이다 보니까 10대, 20대들이 좌파를 절대 지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극우몰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층들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극우몰이 당하는 게 두려워서 뭐 40, 50대 우파들은 그런 이야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 2030, 102030 우파들은 누가 극우몰이를 한다고 하면 그래 나 그냥 극우 할게. 상식을 말하는 게 극우면 그냥 극우 소리 듣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하. 앞으로 더 당당한 이른바 목소리들이 프레임 덮어 씌우는 걸 겁을 안 내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당당한 젊은 우파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그래요. 않을까 지금 기대됩니다. 우리 백전 대변인도 이 노트북 놓고, 이게 노트북이에요? 이 태블릿이 태블릿 놓고서 지금 이렇게 보는데, 네. 미국 변호사라는 무슨 뭐 누군가가 네. 웃기부터 하시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이게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네. 뭐 외국 유력지에서 뭐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팩트 체크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네. 근데 우리 1230 세대는 전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네. 그리고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이제 네. 영어가 의무 교육에도 들어 있었고 또 사교육으로도 영어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외신이라고 해서 외신이란 단어 하나에 권위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음. 근데 기성 언론들은 그냥 외신이란 단어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론을 좀 날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본 것이 한국에 살고 있고 그냥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 누구나 기고할 수 있는 기고란에 기고를 했을 뿐이고 근데 그것을 뭐 MBC 같은 좌파 언론들 그리고 민주당이 나서서 굉장히 이게 권위 있는 외신에서의 보도인 것처럼 차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소도가 되지 않아요. 먼저 어떤 기자가 썼고 누가 쓴 글이고 어느 매체에 썼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인이고 한국에 살고 있는 그냥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한국인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한몸으로 민주당과 MBC나 이런 좌파 언론들과 함께 또 여론을 날조하려고 모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그런 것 가지고 뭔가 권위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지금 기성 언론들 우리가 뭐 네. 조중동 뭐 한경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기성 언론들 역시 일종의 광고를 위해서 또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론을 선동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믿던 믿음까지 지금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레거시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사실관계는 이제는 스스로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됐고요. 예. 정치인과도 직접 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여론을 날조하고 프레이밍하고 선동하는 방식은 특히 젊은 층에는 더 이상 크게 먹히지 않는 수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린 천재일보 조사도 기억하는데 기성 언론을 불신한다. 그게 전 세대 전 지역에서 50%가 넘게 네. 나오더라고요. 60% 넘게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언론이 자초한 거 아닌가요? 네, 언론이 전 자초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성 언론들이 굉장히 좌편향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각국의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민주당 같은 저런 좌파 주류 정당의 어떻게 보면 나팔
나팔꾼이 된 것처럼 나팔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그냥 프로파간다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조중동이 보수니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번에 우리 계엄시국에 알게 돼 버렸거든요. 보수는 아무나 하나? 네, 특히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예. 성별 갈라치기성 기사들을 좀 많이 냈었습니다. 아하, 예. 가령 탄핵 반대 집회에 2030 남성들이 뭐 뒤늦게 열등감을 느껴서 나왔다 이런 어허. 보도를 보고 제가 경악했었는데요. 12월 초중반부터 정말 많았습니다. 청년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사실들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YTN이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일반적으로 TV를 통해서 뉴스를 볼 때 생각하신 주류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YTN 기자가 탄핵 반대 집회에 와서 그것이 탄핵 선동 집회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것을 또 현장에서 국민들이 직접 다 보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매체들에 대한 불신은 앞으로도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정치 팟캐스터들 그리고 이렇게 1인 방송을 하는 인플루언서. 네, 매체들이 훨씬 더 지금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백악관에 이번에 출입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백악관에 지금 27세 최연소 여성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늘 주던 통신사에 주지 않고 이제 새로운 뉴미디어 매체에 주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디어에 있어서도 변화의 기류가 있다. 왜냐하면 기성 언론들이 그만큼 좀 부패하고 낡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재일보 조사에 기성언론 못 믿겠다가 64.1%로 조사가 됐는데 뭐 저희 고성TV에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기관 신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신뢰도를 물어보는 거죠. 뭐 유튜브에 대한 신뢰도도 물어보고 저 기성 언론 지상파에 대한 신뢰도, 종편에 대한 신뢰도, 조중동 신문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걸 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리고 그 매체들이 처음에 대통령 비상계엄하고 나서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내란 수계, 뭐 내란 우두머리 이런 단어들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은데 물론 뭐 법적으로 적혀있든 말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의아한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국민 지지율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용어를 바꿔서 썼습니다. 전 이런 태도에서도 국민들이 불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 지금 헌재 못 믿겠다는 국민 여론이 뭐 들끓고 있습니다. 네. 헌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특히 그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최근의 일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도 SNS 계정에서 트위터 계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동하는 다수의 계정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막 신변잡기적으로 비방하는 그런 계정들도 팔로우하고 있었고 네. 뭐 이재명, 김어준 그리고 민주당의 뭐 주요 당직자들 그리고 의원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팔로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만큼 평소에도 좌익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 인물이라는 건데 네. 이게 단순히 최근의 일이 아니라 아주 과거의 것까지 지금 우리 2030 청년들이 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체크를 10년 했었어요. 전 뭐. 네.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도되어 온 인물이고 과거에 했던 발언을 보면 우리밤 연구회에서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 내가 가장 좌파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밤 연구회가 좌파적이라면 우리 헌법 자체가 좌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전 사상적으로 굉장히 온전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민주당 세력들도 문제가 있지만요. 이걸 추천을 했다고 그걸 받아서 본인이 또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한 문영배 본인에게도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양심 있는 법관이라면 본인이 이념적 편향성이 있고 경도되어 있는 사상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면요. 아무리 헌법재판관에 추천을 해도 최소한 헌법재판관직은 받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 이재명과의 치분 같은 논란들이 터진 것에 대해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일개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워서라도 저는 이번에 탄핵 재판을 기피하거나 네. 본인이 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들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는 뭐 대통령 측의 발언을 끊는다든지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당사자인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기회를 주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마치 민주당에 하청받아서 답을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의문까지도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 명 더 지적을 하자면 정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 예. 이제 과거에 이제 국회로부터 임명 전에 여러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에 대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답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될 건데 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부적절합니까? 간단하게 북한 두 글자만 이야기하면 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그동안은 뭔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다, 판사다 이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신뢰, 그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권위와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원론적으로 분노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헌법재판소라는 기관
기관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제도가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지점이 많은 것인지도 토론하고 고민해봐야 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중에도 이제 변론이 5차 변론, 6차 변론이 진행되면서 정영식 재판관 그리고 어제는 김영두 재판관이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이나 네. 홍장원을 상대로 네. 정말 아주 송곳 같은 질문들을 하면서 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네. 네, 특히 저는 그 홍장원 증인의 발언, 홍장원 전 1차장의 발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있었는데요. 양심 있는 재판관이 봤을 때는 얼마나 그런 말들에 있어서 숨기거나 거짓말하는 모습들이 좀 비쳐서 보였겠습니까? 판사로서 경력이 몇 년인데 그런 그렇지. 것들이 판사는 거짓말 가려내는 사람이에요. 네. 거짓말 가려내는 게 직업이에요. 네, 판사는. 한눈에 딱 보였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발언 태도도 저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메모 같은 내용에서 발언이 번복이 된다거나 네. 그 급하게 썼다는 메모라고 하면서도 의아한 지점들이 많아서 재차 확인해서 질문을 했을 경우에 왜 이렇게 그러면 메모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뭐 그렇게 메모해서 죄송합니다라거나 이렇게 좀 불량한 태도를 저는 보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증언 과정에서 본인이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왼쪽에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이미 거짓이 있는 사람이라서 난 오른손잡이인데 네. 난 시계는 안 차지만 시계를 차면 여기다 차지. 네. 이게 자연스럽지 이게 자연스러운가? 네, 정말 본인이 왼손잡이였으면 오른쪽에 시계를 찼어야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도 사소한 거짓말들도. 근데 이것도 2030 국민들이 직접 그 장면을 보고 캐치를 바로 했거든요. 아하. 네, 예.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1, 2, 30 네. 세대들이 그런 네. 거를 안 놓쳐요, 그죠? 네, 그런 순간적으로. 사실관계에 정말 민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사실 지지할 수 없는 건데 예.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한번 경악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김현태, 박준섭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요원이라고 원래 요원이라고 해놓고 또 요원이라고 했다가 또 말을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왜 그럼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했냐고 하니까 박정건이 그냥, 얘기하는 거죠. 네. 예. 본인이 그냥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다. 뇌피셜, 소위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젊은 층에서 그냥 본인의 생각을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거. 이 1, 2, 30 세대들이 뇌피셜이라고 얘기할 때 그 뉘앙스를 우리 네. 기성세대들이 잘 네. 모르겠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들을 본인의 생각과 망상만으로 사실인 것처럼 호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합니다. 저건 상종 못할 인간. 네, 그럼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라고 할 때, 뇌피셜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예. 딱 그런 모습을 자, 이리 이번에 보지 들어오세요.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오세요. 예. 자, 계속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예, 곽종건이의 뇌피셜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 홍장원, 곽종근 이런 사람들의 발언 자체가 예. 믿을 만한 구석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또 박선원과의 국정원에서도 박선원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저도 계엄 초기부터 그리고 계엄 전부터 이 박선원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도 아주 과거 자료까지 다 파헤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보 같은 것들을 정리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금 젊은 층에서는 직접 공부하고 확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성 언론들이 여러 가지 호도를 한다고 해서 끌려가지 않을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오히려 저는 생중계 됐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바로바로 팩트 체크를 하고 중요한 발언들에 대해서 확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그 생중계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도 네. 저는 참 이 사람들이 한 몸으로 뭔가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시고 비판하는 그래. 지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늦게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사죄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 다들 우리 지금 오늘 그 교통 상황을 다 잘 아니까 너무 지금 좋은, 우리 기회를 주시면서 제가 눈길 대처를 잘못했습니다. 예. 백전 대변인이 그 대통령이 어제 그랬어요. 홍장원이의 공작, 그다음에 곽종건이가 김병조 유튜브에 끌려나가 갖고서 눈물 찔찔 짜면서 시작한 그때부터 내란죄 그 공작이 시작됐다. 예, 맞습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백전 대변인이 쭉 지금 정리해 주셨거든요. 예. 예. 저는 대통령이 정말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이 사태의 요체를 잘 정리하셨다고 생각하고 일반 국민들도 이해하기 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국민의힘도요. 처음에는 탄핵은 반드시 막겠다. 그걸 심지어 정말 반윤 당대표인 한동훈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네. 그게 싹 바뀌는 180도 달라지는 그 날이 바로 12월 6일입니다. 그 12월 6일에 모든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홍장원의 폭로도 조선일보로 그날 새벽에 땅 터져 나오고 12월 6일 날 이
지금 곽종근의 그 김병주 TV 인터뷰도 네. 방송이 됩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서둘러서 무리해서 뭔가 네. 자기네들이 짠 플롯을 아주 빠르게 드라이브 걸었던 건 바로 그 다음 날이 표결이었기 때문에 아, 근데 1차 예. 표결에선 실패했지만 그 다음 표결에선 성공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게 또 12월 6일부터 아주 그런 선동을 했던 한동훈 때문입니다. 예, 그래요. 그 한동훈이가 뭐 계엄 이 선포하자마자 뭐 지가 맞겠다고 설치일 때부터 좀 아주 황당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탄핵까지는 안 갔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홍장훈이가 너 체포해서 죽이라고 그랬어. 이거 폭로하자마자 그냥 계엄이 아니라 이제는 탄핵이다. 이러고 설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사실 정서적으로 이미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네. 한동훈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이 다르게 생각하다 마음 바뀐 게 아니라 원래 하고 싶었는데 민주당이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 거짓말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한동훈이가 처음에 사실은 홍장훈이가 얘기하기 전에 믿을 만한 이 정보원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체포하라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또 제보 네. 받았다 그러는데 그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홍장훈이의 전화를 조회를 하자. 이게 그 일면식도 없는 자가 갑자기 홍장훈이가 한동훈이한테 불쑥 전화해서 한동훈이는 전화 안 받기로 유명하다 그러던데 예, 국회의원도 통화하기 어렵다 그러던데 근데 불쑥 전화하면 바로 전화 받아갖고서 너 체포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나 도망가야지 그리고 탄핵시켜야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와 홍장훈이가 어쨌든 깊은 관계가 있을 거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거를 홍장훈이의 통화 기록을 통해서라도 확인하자. 이게 변호인단의 요구란 말이에요. 전 당연히 통화 기록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직후부터 했던 여러 가지 언행들이 의아한 지점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그냥 여당 대표일 뿐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본인이 전부 다 대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외교나 뭐 군사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권한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때 한덕수 총리 막 억지로 끌고 네. 와갖고서 아니 직무대행이나 권한대행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시는 일이지 예. 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공직자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도 보고 제가 이 사람은 권력욕이 너무나 대단해서 서로 스스로 숨기지도 못하는구나 아하, 라는 네. 생각도 들었는데 또 이게 지금 홍장훈 관련해서 이렇게 거짓 터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 같은 시점에 또 김어준도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거든요. 홍장훈과 한동훈. 네, 홍장훈과 한동훈 그리고 김어준까지도. 김어준이? 왜냐하면 그 세 사람이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하셨었는데 그 영상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내란 자백을 했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본인도 법조인 출신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특히 계엄 활동에 대해서도 그런 국가 위기 상황의 판단은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텐데도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저는 이 사람들이 모종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몸으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